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어떤 새주. 이인호 창작 동화. 성우 안수연 읽음. 나만의 오아시스. 알람이 울렸다. 더듬더듬 휴대전화를 찾아 알람을 껐다. 눈꺼풀이 무겁고 시큰거렸다. 지난밤 잠을 설쳤다.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필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싸움이 시작됐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난 것 같다. 요즘 자주 있는 일이다. 나는 이불 속에서 애벌레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다. 딱 5분만. 구자세로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내리쬐는 햇살이 5분 뒤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재빨리 휴대전화 시간을 확인했다. 침대에서 그대로 튀어내려와 방문을 열었다. 불행하게도 내 앞에는 나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방에서 나온 언니가 서 있었다. 나는 화장실을 향해 그대로 몸을 날렸다. 평소라면 두세 걸음이지만 지금은 그것도 낭비할 수 없다. 오세주! 내가 더 급하단 말이야! 언니가 내 뒷덜미를 무자비하게 잡아당겼다. 난 그만 화장실 바로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쾅! 화장실 문은 가차없이 닫혔다. 언니, 언제 나와? 나 씻어야 돼. 조용히 해라. 나 똥 싸야 되거든? 엄마는 깨우지도 않고 가면 어떡해. 늦었다며.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돼? 나 머리만이라도 감을게. 너야말로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머리 하루 안 감는다고 큰일 안 나거든? 싱크대에서 씻으란 말이야. 화장실 문이 빼꼼 열렸다. 이거나 받아. 넌 내 대장 사정 알면서 그래? 언니는 내 칫솔과 치약을 휙 던지고는 문을 쾅 닫았다. 하필 칫솔모가 발갈개 쪽으로 떨어졌다.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화장실 문을 노려보며 재빨리 칫솔을 주워 손가락으로 칫솔모를 박박 문질렀다. 언니는 아침에 똥을 안 싸면 하루 종일 배에 가스가 찬다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오려고 해 억지로 틀어막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적도 있다. 그 뒤로 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침에 장을 비우고 집을 나선다. 덕분에 내 알람은 언니 기상시간보다 30분 먼저 울린다. 그런데 오늘 이사달에 일어나고 만 거다. 지금 바로 출발해도 시간이 간당간당하다. 그렇다고 머리를 안 감을 수도 없다.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는다 해도 말리는 시간까지 최소 20분. 그렇게 되면 지각이다. 아이들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교실 문을 들어서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자 눈앞이 아찔해진다. 차라리 학교 가지 말까? 그건 후폭풍이 너무 크다. 어쩔 수 없이 싱크대에서 양치질과 세수를 했다. 살금살금 언니 방에 들어가 언니가 아끼는 미니 향수를 챙겼다. 지금은 냄새를 덮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언니 신발을 쾅쾅 밟아댔다.
마음과 달리 학교가 보이자 걸음이 자꾸만 느려졌다. 뜨거운 사막에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6시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힌다. 오늘도 종일 입을 꾹 닫고 앉아있을 내 모습이 그려졌다. 나도 아이들과 조잘대며 떠들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아이들은 내가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쩌다 아이들 얘기에 내가 웃기라도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그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터질 것 같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심장의 안전을 위해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기로 했다. 조금 불편하고 쓸쓸할 때도 있지만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 내가 매일 학교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사막에 숨겨진 나만의 오아시스 때문인데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다. 하긴 말할 사람도 없지만. 바로 윤재혁.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아이다. 사랑은 정말 한순간에 나를 찾아왔다. 딱 일주일 전 3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 45분이었다. 그날 같이 청소당번이 된 아이들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먼저 가버렸다. 나는 혼자 교실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섰다. 팔다리는 무겁고 목은 바짝 탔다. 그때 재혁이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너 이거 먹을래? 재혁이가 다가와 돼지발을 내밀었다. 내 뒤에 누가 있나 싶어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나한테 건넨 게 맞았다. 싫어? 재혁이가 금방이라도 돼지발을 걷어갈 것처럼 손을 움찔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내가 분홍색 돼지 캐릭터 쪽을 잡는데 살짝 손끝이 스쳤다. 누가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준 적 있었나? 분명 한낮인데도 불꽃이 팡팡, 폭죽이 펑펑 터졌다. 내 심장은 너무 예민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재혁이는 가버리고 없었다. 혼자 청소하고 있던 나를 지켜봐준 건가? 고맙다는 인사를 못한 게 아쉬웠다. 먹기도 아까웠지만 의미 없이 녹아버리게 놔둘 수는 없어 얼른 한 입 베어 물었다.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달콤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편의점 문 앞에 붙은 종이가 보였다. 아이스크림 1+1. KBS 오디오 북 그날 이후 당연히 재혁이와 말 한마디 나눈 적은 없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냥 사막과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은 천지 차이였다. 교실 안에 재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졌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들렀다. 거울을 보니 벌써 머리카락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주머니에서 언니의 미니 향수를 꺼냈다.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 줄어든 티가 나지 않게 살짝만 뿌리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반 아이들이 몰려 들어왔다. 세주 안녕. 채아가 나에게 반갑게 아른 체를 했다.
안녕. 어쩌다 보니 채아와 나란히 거울 앞에 서게 됐다. 채아가 가방에서 립 틴트를 꺼내 입술에 발랐다. 금세 붉게 반짝거리는 채아의 입술. 안 그래도 자신감 넘치는 채아의 표정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다. 평범하고 칙칙한 내 얼굴과 너무나 비교가 됐다. 될 수 있으면 채아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다. 채아 옆에 서면 이상하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징어가 된 기분이다. 불판 위에 놓인 오징어처럼 몸도 마음도 저절로 오그라든다. 채아는 잘 웃는다. 아니, 항상 웃는 얼굴이다. 수업 시간에 칠판을 보고 있을 때도 채아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다. 그리고 채아는 머리가 좋다. 인기를 얻고 유지하는 비결을 잘 안다. 아이들한테 절대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끔 나한테 말을 걸기도 한다. 싸우거나 화를 내는 것도 한 번 못 봤다. 공부를 잘하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한마디로 척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다 알고 있다. 채아는 척하지 않는 척을 하고 있다고.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자기들한테 손해가 아니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채아가 긴 머리카락을 풀었다가 다시 묶는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하루만 안 감아도 금방 기름지고 신내를 풍기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머릿결이다. 채아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놀라 흠칫 몸을 피했다. 벌써 나에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걸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나는 거야? 너 향수 뿌렸어? 채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펴보였다. 미니 향수를 본 채아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한번 뿌려봐도 돼? 고마워. 예의 바른 척하는 채아가 활짝 웃으며 내 손에서 미니 향수를 가져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향수병은 다른 아이 손에 들려 있었다. 모여있던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뿌린 모양이다. 다 썼나 봐. 안 나오네. 그 아이가 향수병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화장실 안이 향으로 가득 차 머리가 쥐끈거렸다. 어머, 미안해. 다 써서 어떡해? 채아가 미안한 척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괜히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만 했다. 간신히 입꼬리를 올렸다. 자연스럽게 보여야 할 텐데. 나는 채아에게 빈병을 건네받아 휴지통에 휙 던져버렸다. 표정을 감추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새삼 언제나 웃는 얼굴인 채아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다시 우르르 교실로 돌아갔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은 다음 인중에 가져다 댔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고 오는 건데. 후회가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가방에서 고무줄을 꺼내 머리카락을 질끈 묶었다. 냄새를 여기저기 흩날리고 다닐 수는 없다.
나는 잔뜩 몸을 구부린 채 교실로 들어갔다. 오늘은 재혁이를 볼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일단 자리에 앉았다. 향수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일까? 속이 울렁거렸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담임을 불렀다. 담임이 고개를 들었다. 왜, 재혁아? 수영이 아직 안 왔는데요? 오늘 몸이 아프다네? 너희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까먹었지? 담임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니터로 쏠렸다. 화면을 바라보는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눈알이 빠질 듯 욱신거렸다. 칠판 앞에 서 있는 담임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똑바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했다. 괜히 아이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너 어디 아파? 옆 분단에 앉은 채아였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괜히 관심 있는 척, 착한 척 하려나 본데 그렇게 놔두기는 싫었다. 하지만 채아가 계속 오지랖을 부렸다. 선생님, 세주 아픈가 봐요.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다. 재혁이까지 나를 보고 있었다. 이가 덜덜 떨렸다. 담임이 나를 보고 물었다. 그러게, 얼굴색이 안 좋네. 보건실 가서 쉬고 있을래? 네, 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채아가 내 말을 가로챘다. 많이 아프면 집에 가서 쉬어. 너 진짜 안 좋아 보여.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즘 봄 감기가 유행이니까 다들 조심해라. 세주는 꼭 병원 다녀오고. 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교실을 나섰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채아의 착한 척 덕을 조금 봤다. 채아는 인기를,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서로에게 좋은 거다.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나의 정신승리법이다. 하필 진수영이라니. 창가에 앉은 애들이 내다볼지도 모른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운동장을 걸었다. 교문을 나와 문구점을 지나고 나서야 숨통이 트였다. 햇살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으슬으슬 떨리던 몸이 차츰 온기를 되찾아갔다. 아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다.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일었다. 반면에 언니는 밤을 새도 멀쩡한 강철 체력이었다. 내가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을 해도 언니는 끄떡 없었다. 아파서 학교에 못 가는 나를 부러워할 정도였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안 아픈 게 효도하는 거라며 입이 마르게 언니를 칭찬했다. 그렇지만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아픈 것보다 엄마의 그런 말들이 더 서운했다. 여하튼 오늘은 교실에서 오아시스를 제대로 못 보고 온 게 아쉬웠다. 하지만 계속 앉아있다가는 진짜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다.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문득 드는 생각. 담임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을 거다. 그런데 아직 나한테 전화가 안 왔다.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 엄마는 아빠랑 대판 싸운 날이면 종일 전화기를 꺼놓는다. 담임 전화도 못 받았을 거다. 만약 엄마가 집에 있다면 조퇴 이유를 대기에는 지금 내 상태가 너무 멀쩡했고 이유를 둘러댄다 해도 한숨 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그냥 어디서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 시간에 맞춰오는 게 낫겠다 싶었다. 나는 누구라도 마주칠까봐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저만치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내가 아끼는 공원 화장실이다. 어떨 때는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마음이 편했다. 여기는 변기가 4개나 되니까. 오래 앉아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감 없는 눈빛, 무뚝뚝하고 화난 듯한 표정. 억지로 웃어보았다. 입술이 덜덜 떨렸다. 오히려 얼굴이 더 괴상해 보였다. 왜 나는 웃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걸까? 가식적이어도 채아처럼 환하게 웃고 싶지만 나한텐 그런 웃음조차 어울리지 않았다. 비죽비죽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정리해 다시 묶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못 보던 조형물이 눈에 띄었다. 응? 언제 이런 게 생겼지? 나는 놀이터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원통형 기둥을 올려다보았다. 기둥 위쪽에 화살표 모양을 한 팻말 10여 개가 사방으로 향해 있었다. 팻말마다 다른 색깔로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페인트가 반짝거리는 걸 보니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파리, 런던, 방콕, 시드니, 도쿄, 베를린, 뉴욕, 알래스카, 상파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 이름들이다.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많은 나는 도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도시가 있었다. 상파울로, 상파울로, 상파울로. 느낌 좋다. 세게 발음하면 욕 같기도 하고 작게 말하면 누가 귀에 대고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 0.1초쯤 재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상파울루는 어디쯤에 있을까? 휴대전화로 검색해보았다. 브라질에 있는 도시였다. 제주도도 못 가본 나에게 브라질은 달나라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브라질이나 달나라나 나한테는 별 차이가 없다. 나에게는 학교, 집 외에는 다 신기루 같은 곳이었다. 이대로 쭉 가면 상파울루에 도착한다는 거네? 이 속도로 걸어가면 100만 년쯤 걸리겠지? 나는 실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구름다리가 나타났다. 이 동네로 이사 온 뒤로 가장 멀리까지 와보는 거다. 어쩌지? 잠시 고민하다 내쳐 걸었다. 갈 데도 없다.
정 다리 아프면 그냥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구름다리를 건너 얼마쯤 걸어가니 코끝으로 와닿는 공기가 달랐다. 숲이 우거진 널따란 언덕이 눈앞에 펼쳐졌다. 통나무를 잘라 만든 계단도 운치가 느껴졌다.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갔다. 각기 다른 모양, 색깔의 지붕을 가진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어떤 집에는 작은 마당도 있고 대체로 대문이 낮은 집들이 많았다. 대문 없이 울타리만 있는 집도 보인다. 이 동네는 도둑도 없나 보네. 어느새 주택단지까지 걸어온 모양이다. 제각각 다른 형태의 집들이 공평하게 햇볕을 쬐고 있다. 저 멀리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보인다. 창문 크기며 마감재까지 다 똑같다. 낮은 층인 우리 집은 오후가 되어서야 햇살이 잠깐 머물다 가곤 했다. 더 걸어가자 언덕 위로 등받이가 있는 나무 그네가 보였다. 나는 그네 바닥을 손바닥으로 쓱 닦고 앉아 발을 쭉 뻗었다. 몸이 저절로 뒤로 쏠렸다. 언제 지나간 건지 비행기 구름이 길게 그려져 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을 보니 문득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저건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을까? 상상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커다란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낯선 외국인에게 유창한 영어로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유적지에서 사진도 찍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돌아보니 멋지게 잘 자란 재혁이가 어서 출발하자고 손을 흔들고 있다. 나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재혁이에게 달려간다. 재혁이가 내 손을 잡는다. 나도 모르게 온몸이 오글거려 발을 동동 굴렀다. 혼자 괜히 민망해져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네를 타는 것도 실증이 날 무렵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도 못 먹었는데 어느새 급식 먹을 시간이 됐다. 책가방 속주머니에 비상금으로 넣고 다니는 1,000원이 있다. 작은 컵라면 하나는 사 먹을 수 있다. 언덕을 내려가 편의점으로 향했다. 한가한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주인도 보이지 않았다.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나? 일단 가장 싼 컵라면을 찾는데 진열대에 놓인 왕 소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컵라면 하나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갈 텐데. 소시지 2개랑 같이 먹으면 딱이겠다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고림의 떡이었다. 슬며시 계산대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소시지로 손을 뻗는 상상을 했다. 미쳤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야.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였다. 세주야, 진짜 해봐. 누군가 말을 걸었다. 여자아이다.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전히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다. 잘못 들은 모양이다. 이 동네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 소시지에서 시선을 떼고 몸을 돌리려 했다. 뭐해? 아무도 없잖아. 지금이야. 얼른!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누구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홀린 듯 목소리가 시킨 대로 했다. 재빨리 소시지를 바지 주머니에 우겨 넣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티나지 않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컵라면을 집어들고 돌아섰다. KBS 오디오북 나도 모르게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눈을 의심했다. 수영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까 그 목소리, 설마 수영이가 말한 건가? 뭐하냐? 굵고 쉰 듯한 목소리. 수영이는 아니다. 수영이의 눈길이 내 바지 주머니께로 옮겨갔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그게...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영이는 여전히 내 바지 주머니 쪽을 바라보았다. 너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그거야말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다. 아프다는 녀석이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왜 여기 있냐고. 아파서 조퇴했어. 나는 들고 있던 컵라면을 아무 진열대에나 올려놓았다. 컵라면이고 뭐고 일단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다. 편의점 입구 쪽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수영이가 소리를 질렀다. 저기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까 편의점 안에 나만 있던 게 아니었나?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대 옆으로 열려있는 문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그 문으로 목장갑을 낀 주인 아주머니가 뛰어나왔다. 저거 또 고장났나 보네. 아주머니가 출입문을 보면서 말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들어올 때 아무 소리도 안 났다. 당연히 수영이가 들어올 때도. 소시지에만 정신이 팔려서 인기척도 못 느꼈다. 이제 난 끝장이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수영이가 아주머니에게 내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말한다. 왜 훔쳤는지 추궁당한다. 결국 나는 유일한 목격자인 수영이의 증언으로 경찰에 넘겨진다. 식구들도 반 아이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겠지. 재혁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드나들며 마구 생채기를 냈다. 수영이를 바라보았다. 제발 한 번만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았다. 왜 하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 자식을 만난 거야. 완전 재수도 없지. 분명 입도 엄청 쌀 거야. 당장 내일 학교에 가면 반 아이들한테 떠들고 다닐 게 분명해. 그 사이 아주머니가 목장갑을 벗고 계산대로 갔다. 수영이도 뚜벅뚜벅 계산대로 향했다. 내 눈은 절로 수영이를 쫓았다. 불닭면 어디 있어요? 수영이가 물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대답은 안 하고 수영이를 향해 눈을 흘겼다. 수영이는 멋쩍은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라면 코너로 향했다. 아주머니가 수영이가 들고 온 라면을 바코드 스캐너로 찍었다. 그리고는 라면을 계산대에 툭 내려놓았다. 왠지 아주머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다. 혹시 창고 안에서 내 행동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수영이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저 자식 당장 일러 바칠 것처럼 주인을 부르더니? 아주머니가 나를 보았다. 아주머니 눈에 난 빈손이다. 지금이라도 컵라면을 들고 와야 하나? 발가락에 어찌나 힘을 주고 서 있었는지 종아리까지 저릿저릿했다. 뭐 찾는 거 있어?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래, 괜히 재발저려 지레 겁먹은 거야. 수영이 저 자식 아무것도 못 봤어. 파도치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다시 컵라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바지에 손을 닦는 신용을 하며 소시지의 안전을 확인했다.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을 찔렀다. 깊은 동굴에 갇혀있다가 나온 것 같았다. 어서 이 동네를 빠져나가야만 했다.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 모퉁이에서 수영이가 툭 튀어나왔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다 봤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뭘? 나 편의점 아주머니랑 되게 친해. 수영이가 라면을 툭툭 던져 올렸다가 받으며 말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가서 일러 바치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그 자리에서 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늘 그랬던 것처럼 목구멍에서만 뱅뱅 맴돌았다. 그냥 그렇다고. 수용이가 이번에는 아주 높이 라면을 던졌다가 가슴팍으로 받았다. 그러고는 휙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그제야 수용이의 속셈을 깨달았다. 날 올가미에 가두고 제멋대로 할 생각이다. 내가 도둑질하는 걸 봤으니 그걸 미끼로 나를 협박하려는 거겠지. 아이들은 수용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교실에서도 겉도는 아이였다. 아침이면 눌뚱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볼 때면 마치 거울 속 내 표정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심술이 났다. 정작 나는 못하면서도 속으로 수용이한테 웃어라 좀 하고 말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아마 다른 아이들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겠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 좀 웃어라 하고 말하고 싶을 거다.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말이다. 수용이는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그 표정 그대로 교실을 나섰다. 툭 하면 아프다고 결석도 자주 했다. 그래놓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난 재혁이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내 생활 신조는 있는 듯 없는 듯이다. 남들 눈에 띄는 것도 내 취향은 아니다. 13년 동안 그런 대로 잘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저런 비호감 진수용에게 약점을 잡히다니.
미치겠다, 정말. KBS 오디오북 어떤 목소리와 준수용의 반격. 저만치 학교 건물이 보였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오늘도 수용이가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주문을 걸면서 교실로 들어갔다. 다른 날 같으면 재혁이부터 찾았을 텐데 오늘은 뒷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수용이 자리부터 확인했다. 엎어져 자고 있다. 꾀병 부리고 하루 잘 쉬었으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긴 결석했으니 애들한테 아파 보여야겠지. 행여 수용이가 내 발소리를 듣고 깰까봐 살금살금 자리에 앉았다. 내가 훨씬 뒷자리라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복도가 시끌시끌했다. 남자아이들 떠드는 소리였다. 그 속에서도 재혁의 목소리는 귀에 쏙 들어왔다. 점심시간에 제대로 한판 하는 거다. 퉁퉁 축구공을 튕기며 재혁이가 교실로 들어섰다. 벌써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왔는지 볼이 발그레했다. 나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다 재혁이와 눈이 마주쳤다. 재혁이가 싱긋 웃으며 내 쪽으로 걸어왔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말을 걸면 어쩌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앞머리를 매만지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재혁이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1초 후 재혁이는 나를 지나쳐 채아 자리로 갔다. 채아야, 핸드크림 좀 빌려줄래? 재혁아, 핸드크림은 나도 있어. 이거 향도 좋고 보습력도 짱이야. 너 그런 거 안 발랐잖아. 채아가 콧소리를 섞어 대답했다. 재혁이가 그런 걸 안 바르는지 채아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슬며시 눈동자만 돌려 둘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채아가 자리에 앉아 재혁이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재혁이가 채아에게 축구공을 들지 않은 다른 손을 내밀었다. 손 씻고 왔더니 완전 당기네. 나도 늙었나 봐. 까르르 채아의 웃음소리가 송곳처럼 내 귀를 찔렀다. 너무 아팠다. 아파서 심장까지 콕콕 쑤셨다. 채아가 파우치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재혁이에게 내밀었다. 재혁이가 축구공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공은 스르르 굴러가더니 수용이 발을 건드리고 멈췄다. 수용이가 몸을 일으켰다. 핸드크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수용이가 상체를 숙여 공을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묵직한 공을 두 손으로 툭툭 올렸다가 받았다. 치, 어제도 라면으로 저러더니. 잠시 잊고 있던 악몽이 떠올랐다. 재혁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입가를 살짝 일그러뜨렸다.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선뜻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공 좋네. 수용이가 중얼거리더니 재혁이에게 공을 휙 던졌다. 얼결에 공을 받은 재혁이가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의 눈동자는
다시 채아에게로 향했다. 재혁이에게 빌려준 핸드크림을 자기도 바르고 있었다. 손도 안 씻었으면서. 그런데 저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던 거야?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나는 신경질적으로 앞머리를 잡아당기며 어금니를 꾹꾹 깨물었다. 가만. 오늘 자리나 한번 바꿔볼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들 지겹지? 담임이 들어오더니 팔짱을 끼고 교실을 휘휘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아, 귀찮아요. 그냥 이대로 앉아요. 뭐야. 지겨워요. 바꿔주세요. 난 지금이 딱 좋다. 왜냐하면 재혁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니까. 칠판을 바라보면 저절로 재혁이가 눈에 들어온다.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재혁이와 나만의 거리. 그냥 이대로 안고 싶은 나의 소망은 바로 무너져 버렸다. 자, 맨 뒷줄 일어나서 맨 앞줄로 오고, 2분단은 4분단하고 자리 바꾸고, 1분단은 반뚝 잘라서 앞에 3명은 3분단 뒷자리로, 나머지는... 담임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아이들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투덜거리면서 책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잠시 후 드디어 내 자리가 정해졌다. 양옆을 둘러보았다. 오 마이 갓, 최악이다. 오른쪽에는 재혁이가, 왼쪽에는 수용이가 앉아있다. 뒷자리에는 채아까지. 이제 수업 시간에 재혁이를 훔쳐보는 건 다 틀렸다. 대놓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게다가 진수용이 떡하니 옆을 지키고 있다니. 이제는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다. 행여 수용이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계속 칠판만 바라보았다. 1교시가 끝나자 목이 다 뻣뻣해질 지경이었다. 급식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 급식당번에 하필 수용이가 끼어 있었다. 수용이는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두르고 아이들에게 건성건성 반찬을 담아주었다. 내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수용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반찬만 내려다보았다. 수용이가 내 식판에 반찬을 담다 말고 나를 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냥 가려는데 수용이가 집게로 내 식판을 탁 막았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수용이를 바라보았다. 수용이가 입을 벙긋거리며 희죽 웃었다. 너 편의점에서 소시지 훔친 거 애들한테 말할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내 식판 위에 소시지 볶음을 몇 개 더 얹어주었다. 나쁜 자식, 비열한 자식. 이런 식으로 사람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구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야, 왜 걔만 소시지 그렇게 많이 주냐? 내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항의를 했다. 나는 숟가락으로 소시지를 도로 반찬통에 쏟아버리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소시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케첩만 묻어 있었다. 지금 내 얼굴빛이 딱 저 색깔이겠지. 내가 2번 다시 소시지를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어제 그 소시지 생각 같아선 버리고 싶었지만
마음고생한 게 아까워서 뱃속에 넣어버렸다. 아마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소시지가 될 거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용이는 내 속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우걱우걱 밥을 먹고 있다. 나는 서둘러 식판을 비우고 교실을 나와버렸다. KBS 오디오북 철커덩 묵직한 쇳소리가 났다. 내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투명 족쇄가 채워져 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진수용. 죽을 때까지 절대 풀어주지 않겠지? 아니, 어쩌면 죽어서도 날 따라다닐지 몰라. 나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학교 담장을 따라 걸었다. 구령대에서 대각선 방향 모서리에 화단이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 별로 관심이 없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꽃들이 망가질까봐 이쪽으로는 공도 잘 차려고 하지 않는다. 풀과 나무와 꽃들이 우거진 안쪽으로 쑥 들어갔다. 낙한 사람 앉기에 알맞은 평평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내가 5학년 때 찾아낸 거다. 나는 자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혼자 여기서 시간을 보냈다. 바위에 앉아 떠들썩한 운동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숲풀 사이로 저 멀리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체하다. 짜증이 났다. 이렇게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채아가 꼴도 보기 싫었다. 채아가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슬며시 일어나 채아가 손짓하는 쪽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운동장에 나와 공을 차고 있는 재혁이가 보였다. 분명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공이나 확 맞았으면 좋겠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게 당연했다. 여기는 나 혼자서도 간신히 앉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그런데 이 목소리 어제 편의점에서도 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만 들렸다. 채아가 친구들과 구령대 옆 계단을 오르내리며 놀고 있었다. 미끄러져서 대자로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그것도 재혁이 앞에서 말이야. 또 그 목소리였다. 맞아. 생각만 해도 속이 다... 뭐야.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다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귀를 탁탁 쳤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귀에서 위잉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였는데 검색해보니 이명이라고 했다. 이상하다. 왜 이명이 사람 목소리처럼 생생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팔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다. 그때 수업 예비종이 울렸다. 나는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교실 건물로 몰려가는 걸 보고 나서야 천천히 화단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는 내내 양 손바닥으로 귀를 꾹꾹 눌러대며 걸었다. 교실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채아가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다른 아이들도 난리가 났다. 아이들은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봤다.
순식간에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주야, 네 머리에 벌 붙었어. 나는 불에 댄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으로 머리를 마구 털었다. 눈앞에 작은 물체가 휙 지나갔다. 진짜 벌이었다. 화단에 있어야 할 애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벌도 놀랐는지 허공을 빙빙 돌았다. 남자아이들까지 겁을 먹고 피하기 바빴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벌은 오히려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재혁이가 교실 앞문으로 들어오려다 움찔하며 멈췄다. 재혁아, 얼른 벌 좀 잡아봐. 채아가 소리를 질렀다. 재혁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잔뜩 숙였다. 벌이 천장에 붙었다가 다시 책상 쪽으로 휙 내려왔다. 재혁이가 맨 앞자리에 놓인 책을 집어 휘둘렀다. 왠지 벌을 더 자극하는 행동 같았다. 교실은 아이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영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 사이 벌도 지쳤는지 선생님 책상에 잠시 내려앉았다. 아각대지들 좀 마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기적인 자식. 이런 상황에서 잠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나는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수영이를 노려보았다. 수영이가 자기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를 집어들었다. 시끄러워서 아예 나가려는 건가 하는데 수영이가 살금살금 선생님 책상에 다가가더니 점퍼를 휙 던졌다. 벌은 순식간에 점퍼 안에 갇히고 말았다. 수영이가 잽싸게 점퍼를 돌돌 말아 벌을 완전히 가둬버렸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설마 저걸로 완전히 붕괴버릴? 왠지 그러고도 남을 애 같았다. 나는 짓이겨진 벌의 최후를 상상하다 몸을 떨었다. 모두들 숨죽이고 수영이를 지켜보았다. 그대로 창가로 걸어간 수영이는 밖으로 팔을 뻗어 점퍼를 탈탈 털었다. 그 순간 힘 조절이 안 됐는지 점퍼가 창밖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점퍼에서 나온 벌이 제자리를 맴돌다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쩐지 실망한 얼굴이다. 벌의 해피엔딩을 기대한 게 아니었나 보다. 수용이가 창밖으로 휙 몸을 내밀었다. 점퍼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수영이는 점퍼를 주우러 나가지 않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에이, 귀찮아. 설마 누가 가져가진 않겠지. 머릿속 번역기가 돌아갔다. 수용이의 의도를 이렇게 통역해줬다. 오세주, 당장 가서 주워와라.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교실로 들어오는 담임과 마주쳤다. 아니, 수업 시작했는데 어디가? 화장실이요. 그때 채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영아, 너 정말 대단해. 난 벌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치, 벌 잡아달라고 재혁이한테 난리칠 땐 언제고. 또 내숭에 착한 척이다. 수용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다. 귀를 쫑긋했다. 하지만 수용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단에 내려가자 수용이 점퍼가 향나무 위에 걸려있다. 까치발을 하고 점퍼를 꺼냈다. 두꺼운 겨울 점퍼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점퍼를 휴지처럼 돌돌 말아주고는 교실로 올라왔다.
신발장 안에 넣어놨어. 수용이 옆을 지나며 중얼거렸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건가? 진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수용이는 말이 없었다.